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가중에 간밤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북 봉화 광산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토사가 붕괴되며 작업자 2명이 매몰됐고 긴 구조 작업이 진행됐죠. 굳건하게 자신의 2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사고가 난 지 무려 221시간 만에 기적입니다. 첫 소식 김희태 기자입니다. 지하갱도에서 올라온 승강기 문이 열리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남성 2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료들과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았지만 스스로 걸을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작업반장 60대 박모 씨와 보조작업자 50대 박모 씨입니다. 매몰됐던 2명의 작업자는 사고 발생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제1수직갱도에서 900톤의 토사가 쏟아지면서 갱도에 매몰됐습니다. 구조대는 제2수직갱도를 통해 막혀있는 암석을 뚫고 이들이 작업했던 위치로 진입했고 당초 작업했던 곳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발견해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막 대화를 하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부둥켜 안고. 수고했다. 그다음에 하여튼 고생했다.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부둥켜 안고 여기서 울더라고요. 구조당국은 장비 68대와 1140여 명을 동원하고 17개의 시추공을 뚫어 음향탐지기 등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발파 소리가 들릴 때 우리를 구조하러 오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느꼈고 또 발파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는 절망감도 느꼈다고 하는 게 요구조자분들의 소감입니다. 생존자들은 소주 한 잔과 콜라를 먹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사 생還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구조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과 늑장 신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희태입니다. 출근할 때 챙겨간 이 평범한 커피 믹스 30봉지가 귀한 생명을 둘이나 지켜줬습니다. 생존자들은 지하수를 받아 마시고 괭이로 막힌 안반을 뚫어가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절망이 다가올 땐 멀리 들리는 발파 소리가 희망이 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작업반장 박모 씨와 50대 작업자 박모 씨. 저체온증과 근육통을 호소했지만 큰 이상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컴컴한 곳에서 오랜 기간 있었던 만큼 시력 회복을 위해 안대를 차고 일반 병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구조된 작업자들의 건강 회복 속도가 빨라 이르면 사나흘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작업 때 챙겨간 커피 믹스 30봉지였습니다. 사흘 뒤 커피 믹스가 떨어지자 떨어지는 지하수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견디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봐서 며칠만 더 늦어지면은 상당히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탈출로를 찾아 헤매다 괭이를 들고 10m가량 탈출로를 파냈는가 하면 가지고 있던 화약으로 발파를 시도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는 포기할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귓가에 울리는 발파 소리에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힘들 것 같다. 좀 포기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조가 돼서 그 구조가 됐을 때 이제 우리 살았구나 이렇게 외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이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국내에도 아주 큰 대형 또 참사가 또 일어나는 가운데 이거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경륜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매몰됐던 60대 작업자는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죠. 근무한 지 나흘 된 50대 보조 작업자를 다독여 가며 노련하게 생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갱도 내부. 비닐로 만든 천막이 있고 안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습니다.
자, 저기 불을 찌고 있었어. 두 사람이 구조된 장소는 작업장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원형 공간. 사방에서 갱도들이 모이는 인터체인지 형태 구조로 약 1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60대 박모 씨의 노하우가 빛났습니다. 광부 생활 동안 숱한 경험과 어려움을 겪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하 갱도 상황에 대해서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던 비닐과 나무 막대를 주워 천막을 만들고 바닥에는 패널을 깔았습니다. 갱도 내부의 온도는 평균 14도. 여기에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악조건에서도 물에 젖지 않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또 장작과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날씨가 춥고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아까처럼 비닐을 치고 불을 떼고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내부에 흐르는 지하수는 이들에게 생명수가 되줬고 산소 역시 충분했습니다. 구조될 것이라 믿으며 서로를 의지한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구조 당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서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저희는 사실 확신했습니다. 안에 막장 상황이 좋았고 그리고 또 저 친구 기능을 믿었기 때문에. 당초 암석으로 막혀 있을 거라 추정됐던 마지막 폐쇄 지점이 예상과 달리 뚫려 있었던 것도 구조 작업 시간을 앞당겼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보신 대로 221시간 만에 생還, 이 기적을 만든 건 결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조 현장 밖에는 단 한순간도 체념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쏟아낸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무사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가족들이 땅속으로 내려보낸 손편지입니다. 편지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전해진 구조 소식에 가족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병원 앞은 일순간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희는 울고 오빠 괜찮아? 이런 것부터 먼저 물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그게 나 괜찮다고. 일단은 이제 제 이름 대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아버지는 뭐 이렇게 많이 왔냐 뭐 이렇게 또 그냥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시간. 차일피일 미뤄지는 구조 작업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반드시 살아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100% 살아있을 거라고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삼촌도 그런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어려움을 딛고 살아 돌아온 만큼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나눴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한 번 더 기회 주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겠다고 서로 이제 그런 얘기했죠. 대화를 많이 못했었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했어요.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꼭 나오셔서도 또 해드렸지만 아버지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껏 여러 지원을 해준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쓴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빚진 마음으로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매몰된 현장을 직접 뚫고 들어갔던 많은 분들 중에 한 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방장석 구조팀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구조본부 충청강원 특수구조대 방장석입니다. 네, 예. 생존자 발견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예. 평생 못 잊으실 텐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두 분이 매몰돼서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아래로 내려가는 갱도로 내려가서 그 수평으로 그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 그 목표 지점을 한 300m 정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예. 그 기존에 있던 그 갱도라고 하죠. 그것들을
이제 그 보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예. 11시 3분이 구조 시각인데요. 살아있다고 알게 된 순간 몇 시쯤인가요? 저희가 그때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밤 22시죠. 10시 한 45분경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앞을 막고 있던 안반층을 그 광산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뚫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예. 그때가 이제 시간으로 보니까 제가 한 10시 45분 지나서 그 정도인 거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맨 앞에서 작업을 하던 그 광산 직원분이 그 공간이 생기니까 바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앞으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계실 만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먼저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그분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다급한 목소리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발견했다라는 걸 직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기 때문에 생존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그쪽에 계셨고 제가 맨 앞쪽에 있는 구조대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얼굴 상태라든지 몸 상태를 보고 좀 의외로 너무 건강하고 건강하다기보다는 의식이 좀 명료하고 또렷하다. 혼자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저쪽 반대편에 불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상황이 참 그 평소 저희가 상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분들이 그 상당한 어떤 그 이쪽 그 지역 그 안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실제로 갱도 내에서 불을 피울 정도로 산소가 있나 좀 놀랍기도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구조 경력이 29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구조를 보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갱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있었던 곳하고 지금 무너진 곳 두 군데가 있어서 여기가 수평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그 아궁이와 불뚝처럼 대류가 되다 보니까 안에서 불을 피워도 뭐 질식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에서는 바람이 막 숭숭 지나가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생환하신 분을 만났을 때 첫 마디 혹시 뭐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소방 구조대원이고 그분들은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만나서 세 분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형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막 그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안정을 좀 취하고 계셔라. 제가 사람을 더 불러오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참자적인 관점이지만 그분들은 어제까지 뭐 같이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이게 동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깥에서는 쉽게 왜 이렇게 구조가 안 되냐 안타까운 게 크지만은 실제 구조 작업이 또 얼마나 전쟁일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막연히 저희 그 소방 구조대원들보다 그 원래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그 암벽을 뚫기 위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그 씨름을 하고 저희들은 뭐 바깥에서 비상금을 쓰든지 아니면 이제 도움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도 좀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안전 확보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고요. 방장석 소방령님 오늘 하루 종일 인터뷰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워낙 좋은 소식이라서 목소리에서도 좀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에 애쓰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현장 치안관리 책임자는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상부에는 10시 20분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지만 알고 보니 밤 11시 5분에 도착했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왜 그렇게 늦은 걸까 의문이 들죠. 당시 꽉 막힌 이태원까지 웬일인지 차량 이동만 고집했고요.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냈습니다. 먼저 전민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삼각지역 근처 집회 대응 지휘를 마친 건 밤 9시쯤. 9시 24분 용산경찰서 근처 식당에 도착해 저녁을 먹다가 이태원 일대 상황을 보고받고 9시 47분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앉아서 먹는 거 뭐? 식당에서 이태원 파출소로 통하는 도로 길이는 약 3km. 식당을 출발한 지 10분 만에 녹사평역 근처에 도착했지만 차량 정체로 이태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탄 채 여러 우회 도로로 이태원 진입을 시도하다가 밤 10시 55분에서 11시 1분 사이 이태원 고가구 거리에서 내렸습니다. 1시간 넘게 차량 접근을 고수하는 사이 10시 15분 119에 첫 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전 서장의 하차 지점은 이태원 파출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이태원 파출소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불과해 녹사평역부터 도보로 이동했다면 상황 통제와 사고 수습이 더 빨랐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전 서장과 목격자 진술, CCTV 분석으로 이 같은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음식점 CCTV 확인 결과 이전 서장의 음주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전 서장이 차량 이동을 고수한 이유와 이동 중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렇게 늑장 대응 책임이 불거진 또 한 곳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입니다.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신고가 쏟아지는 동안 당직 책임자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 실무 책임자는 참사가 터지고 한참 뒤에야 보고를 했습니다.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셈인데요. 지금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당일 상황실 근무자 전원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112 신고가 접수된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당시 상황실 근무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5층에 있는 112 상황실은 4개 팀이 2교대로 근무하는데 참사 당시 상황 3팀 근무자 등 수십 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112 상황실 실무 책임자인 상황 3팀장을 비롯해 팀원들의 상황 판단과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상황 3팀장이 상황실 책임자인 류미진 총경에게 전화로 참사 상황을 보고한 건 밤 11시 39분. 119 첫 신고에서 1시간 24분 지난 시점이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 보고를 받은 시점보다 3분 늦습니다. 류 총경이 상황실이 아닌 10층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걸 감안해도 보고가 지체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들이 사태 인지가 늦었다는 일부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감찰팀은 상황팀 지령 업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상황 공유와 전파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감찰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라인 전체가 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찰팀은 참사 당일 충북 캠핑장에서 잠들어 문자와 전화 보고를 한 차례씩 놓친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최근 주말과 비교하면 오늘은 서울 도심이 좀 덜 붐볐습니다. 애도 기간이만큼 대부분의 집회 시위가 취소된 건데요. 그래도 강행한 일부 단체도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도 지난주 대부 3분의 1만 투입됐습니다. 백승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옷을 갖춰 입은 시민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애도할 수 있습니까? 주말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열어온 촛불 승리 전환행동이 오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연 겁니다. 주말마다 촛불 집회에 맞대응 집회를 열어온 신자유연대 측도 삼각지역 인근에서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집회 관리를 위해 동원된 경찰 기동대는 20개 부대 1,200여 명 수준. 집회 장소 주변 교통 상황 정리와 인파 동선 관리 등에 나섰습니다. 우측으로 동행해주세요.
지난주 삼각지역 일대를 포함해 서울 도심의 60개 부대 3,600여 명이 동원된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을 감안해 보수단체나 노조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한 영향이 큽니다.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온 자유통일당은 오늘 열려고 했던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숭례문 근처에서 열려고 했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오늘이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엿새 연속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조계사 추모 법회에서 첫 공식 사과를 한 데 이어 이틀째 사과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예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도 찾았습니다.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엿새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조문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엄중히 취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머쓱해진 중대보훈입니다. 중앙대책본부 얘긴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합동분향소의 명칭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참사 희생자로 바뀌었습니다. 중대본은 앞서 전국 지자체에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지침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망자라고 써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희생자로 표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구청도 오늘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희생자로 교체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지역에서는 지난 2일부터 이미 공식 명칭을 희생자로 바꿨습니다. 네, 사망자냐 희생자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네, 민주당은 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주의를 잘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기 위해서, 즉 본인의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나. 이런 논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그런 일종의 내교 이런 게 있습니다. 희생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느냐?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권고한 거고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입장이 중요해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희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첫 대국민 담화 때부터 이태원 참사라고 했고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대본의 지침이 괜한 정쟁의 소재만 된 셈이 됐는데요.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적인 용어를 썼다고 하지만 국가적 참사 앞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연결이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에 참석해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 조계사에서는 첫 사과를 했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에는 비공개로 희생자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당시 윤 대통령이 유족에게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야권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미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무엇이 정부의 책임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공식 사과한 장소를 두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불교 행사에 가서 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 사과 안 하냐 하니까는 한덕수 총리가 안행위에서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다. 또 빈소에 가서 사과했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강연에서도 윤 대통령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참사 직후만 해도 민주당이 어땠습니까?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면은 애도 기간이 끝나고 공세에 나설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불필요한 정쟁으로 흐르기보다는 참사 트라우마를 만든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며 기획한 이젠 꼭 바꾸자 순서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타는 지하철로 가겠습니다. 억지로 몸을 포개 객차 안으로 우겨 넣는 출퇴근 풍경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다음 차를 타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지 않으면 또 누군가는 사고로 내몰릴 겁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역. 귀가에 나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열차마다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플랫폼 곳곳엔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이 배치됐습니다. 정부가 주요 지하철역의 혼잡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지하철 경찰대 인원을 72명으로 늘렸고 경찰관이 배치된 지하철역도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예방 근무를 하고 있었고 추가된 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지하철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열차에 타려고 뒤엉키던 예전과 달리 시민들은 차분히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줄을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는 다른 칸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칸보다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타거나 막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반면 위태로운 모습도 여전합니다. 열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스크린도어 앞엔 승객들이 몰려들고 나오실 수 있게 조금만 비켜주세요. 다 하차하시면 탑승하겠습니다. 다 하차하시면 탑승할게요. 억지로 타려다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더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열차 타세요. 예. 역산의 안전시설 구비 같은 시스템 개선 외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평양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죠.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마지막 날, 결국 이 죽음의 백조가 한반도 하늘을 날았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하루를 연장해 오늘까지 이어진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미 공군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 B-1B 랜서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떠난 B-1B는 보란듯이 항적을 노출시키며 임무를 수행한 뒤 돌아갔습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3개월 뒤 진행된 2017년 12월 연합훈련 이후 처음입니다. 음속의 1.25배의 속도로 저공 비행하는 B-1B는 60톤 가까운 양의 폭탄을 쏟아붓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어 국내에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북한에게 가장 큰 억제력을 발휘하는 게 B-1B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고 또 그리고 평양을 폭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무기 체계이고
북한은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평안북도 독림지역에서 오전 11시 32분부터 약 27분간 발사한 미사일 4발의 고도는 비교적 낮은 20km로 130km를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훈련 기간인 6일 동안 북한은 ICBM부터 구형 미사일까지 3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이 평양 중심부 등 핵심 표적 수백 개를 단번에 타격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미 훈련 중지를 명백히 경고했다며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우리에게 쌀이 있다면 중국인에게는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인다는데 당국이 비축량을 풀어도 안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피그플레이션, 그 실태를 공태현 특파원이 중국 시장을 다니면서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동트기 직전 오토바이와 수레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돼지고기를 옮기는 상인들의 발걸음은 바빠집니다. 저량 안천하, 돼지고기와 식량이 천하를 평안케 한다는 중국 속담이 있을 만큼 중국인의 돼지고기 사랑은 각별합니다. 돼지 가격 하나로 물가 수준이 결정될 정도라 피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상승하는 돼지고기 값에 비상이 걸린 돈육 도매 시장의 새벽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돼지고기 가격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칼로 고기를 손질하는 소리만 들리고 구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석 달 전 다녀왔던 재래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를 거치면서 당국이 돼지고기 수급량을 조절했지만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직접 삼겹살을 사봤습니다. 지난달보다 2위안 오른 가격인데요.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각 지역의 봉쇄와 해제가 반복돼 수요와 공급이 들쑥날쑥하고 수입 물량까지 끊긴 탓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이 돼지고기 가격에 민감한 이유는 돼지고기 소비가 우리나라의 쌀 소비와 비교될 정도로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인 한 명이 소비하는 평균 돼지고기는 40.1kg으로 전 세계 인구 한 명의 소비량의 3배에 달합니다. 我倒没事，反正我就是吃完就买，也贵就贵点吧，也得吃吧。吃猪肉吃最多，也没有，就是好像一种习惯吧。 당국이 산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항목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은 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돼지고기 도매가는 반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고 지난 9월 소비자 물가는 당국 통제 기준인 3%에 근접한 2.8%까지 올랐습니다. 2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음식점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 급등하는 식재료 가격만큼 음식값을 올리자니 손님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소매 시장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도매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면 조금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물가는 더욱 들썩일 수 있어 당국은 민심을 예의주시하며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후베이성엔 26층짜리 세계 최대 규모의 돼지 사육 호텔을 지어 매년 60만 마리를 사육하기로 했고 대리모를 통해 복제돼지를 대량 출산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로봇 기술도 개발하는 등 자급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SPC가 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낸 특별감독관 서류를 직원이 몰래 찍어서 내부 공유까지 한 겁니다. 들키자 머리를 숙였지만 정신 못 차렸다는 비판 피할 수 있을까요? 안보경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SPC 삼립 직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이 지난 3일 SPC 삼립 세종생산센터 특별감독을 나왔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SPC 삼립의 한 직원이 현장 감독 나온 노동청 감독관들이 회의실에 없는 틈을 차 책상에 놓인 서류 등을 무단 촬영한 뒤 사내 메신저를 통해 SPC 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촬영한 서류에는 SPC그룹 감독 일정과 감독 대상 64개 사업장 목록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장 어디가 언제 현장 감독과 점검을 받는지 미리 빼내려 한 겁니다. 지난달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뒤 SPC그룹은 회장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계당국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겁니다. 논란이 일자 SPC 삼립 측은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 관계당국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SPC그룹 측은 해당 직원의 우발적인 개인 일탈 행위일 뿐으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직적 개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SPC그룹은 최근 3주 사이 사과만 4번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마음은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제주도 외국인 카지노에서 금고한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용의자들이 해외로 잠적해 수사가 답보 상태였는데 최근에 유력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회일보 사공성근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145억 원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금고에 넣어뒀던 145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최초 접수됐던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이 카지노는 홍콩에 본사를 둔 랜딩 그룹이 제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요. 경찰이 특정한 유력 용의자 2명이 있습니다. 30대 중국인 남성 우모 씨와 50대 말레이시아 여성 임모 씨입니다. 임모 씨는 카지노의 부사장, 우모 씨는 휘하 직원이었는데요. 경찰 신고 시점에 두 사람은 모두 해외로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중국 용의자가 붙잡힌 거죠? 네, 맞습니다. 사흘 전 중국인 남성 우모 씨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에서 두바이발 인천행 비행기를 탔고 입국 즉시 체포됐습니다. 자, 145억 원 거액입니다. 해외로 갖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사라진 145억 원은 모두 5만 원권 현금인데요. 무려 29만 장입니다. 무게만 300kg이 넘어서 옮기기도 만만치 않고 반출도 어려운 규모죠. 원래 이 카지노 내 임모 부사장 소유의 VIP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돈 중 85억 원은 카지노 안에 있는 중국인 우모 씨, 그러니까 제주도, 이번에 체포된 우모 씨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됐고요. 50억 원 정도는 잠적한 용의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고급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나눠져서 그쪽에 계속 있었던 건데 그래도 비는 돈이 약 10억 원 정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는 돈 10억 원 정도는 경찰이 이들이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돈, 주인이 누굽니까? 네, 의견이 엇갈립니다. 카지노 측은 홍콩 모기업의 돈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이번에 체포된 우모 씨는 카지노에서 딴 내 돈이라는 입장을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마침 오늘 법원에서 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수사도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게 돈이 사라진 시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이제 사공성근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이었는데 중국 모기업 상황을 직접 취재한 적이 있죠. 네, 공교롭게도 카지노 모기업인 이 랜딩 그룹의 양지후이라는 전 회장이 있습니다. 이 양지후이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앞두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양 전 회장은 호텔과 카지노로 40대에 막대한 돈을 벌어 중국 현지에서는 도박 왕으로 불렸는데요. 계열사 주가 조작 의혹으로 2018년부터 중국 공안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경영 일선 퇴진과 모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 착수, 그리고 제주 랜딩 카지노 임부 사장의 해외 출국까지 모두 2020년 12월에 이뤄졌고요. 금고 속 돈은 이미 같은 해 1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카지노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제3국으로 옮기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주도가 외국 검은 돈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오늘 아침 또다시 최저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에서 영하 9도 가까이 기록해서 올가을 가장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보다 2에서 5도 높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건조함이 더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남해안 지역에는 연일 건조특보가 발표될 만큼 습도가 낮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5도 안팎에서 시작돼 덜 춥겠지만 내륙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전망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15도 이상 쑥쑥 오르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